예, 여러분, 대한민국에서 가장 유명한 영원한 기자, 누구신지 잘 아시죠? 그렇습니다. 평생 기자, 아직도 현역 기자로 활동하고 계신 분입니다. 조갑제닷컴의 조갑제 대표님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감사합니다. 아니, 근데 이런 책은 또 언제 쓰셨어요? 여러분, 이거 한번 보시겠어요? 윤석열 몰락의 기록. 이 책을 우리 조갑제 대표님이 쓰셨는데요. 이거 보니까 대통령이 대한민국을 공격했다. 멋있어요. 이게 아주 딱 맞는 말이죠, 이게. 그래서 대한민국이 응징했다 이래 되는 거죠. 예. 제가 이게 한 540페이지 되는데요. 예. 쓰다가 보니까 제가 한국에서 일어난 4번에 걸친 쿠데타는 제가 전부 다 취재하고 책 한 권씩 썼어요. 5.16 예. 그리고 유신선포 예. 그건 진위 쿠데타고 그다음 12.12 예. 그다음에 이번 12.3 예. 쓰다가 보니까 자연스럽게 제목이 대통령이 대한민국을 공격했다. 그럼 대통령이 공화국의 적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대한민국이 헌법재판소를 통해서 파면 선고를 함으로써 수습을 한 거죠. 그래서 일단 해피엔딩인 것 같아요, 지금. 일단은 일단락이 됐죠. 일단 근데 지금 차근히 제가 이따가 여쭤볼게요. 예. 일단 첫째, 지금 오랜 기자 생활을 계속 하고 계신데 얼마 전에 미국에서 300명이 구금이 됐습니다.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이건 정말 한국에서 이러다가는 반미 운동이 일어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이건 경우가 없는 것 아닙니까? 그죠? 말이 좀 안 되죠. 말 안 되는 거는 한두 개도 아니고 이런 걸 보통 의의가 없다고 그러는데. 예. 근데 저 사람이 힘이 있는 사람이니까 예. 우리가 할 이야기를 많이 자제하고 있잖아요. 예. 저는 한국 사람들이 참 참을성이 좋다고 봅니다. 만약 저런 꼴을 당하면은 예. 좌우를 떠나서 국민들이 다 그리로 쏟아져 나와가지고 트럼프 규탄 시위를 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데 참고 있잖아요. 예. 예. 그런데 역시 이걸 통해서 느끼는 것은 미국에서 다음 중간선거라든지를 통해서 트럼프 노선이 수정되지 않는다면은 우리도 이 자각 능력을 갖춰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각이라 하면? 예. 아니 우리의 카드가 있지 않습니까? 예. 우리가 가지고 있는 대미 카드가 있지 않습니까? 예. 나는 쓰지 않고 있다고 봅니다. 왜 근데 평택 미군 기지 그것은 미국의 카드이기도 하지만 우리의 카드잖아요. 예. 아니 세계에서 가장 큰 미군 기지가 중국 바로 딱 앞에 있는데 그것도 다 우리가 돈 들여가지고 지어준 것 아닙니까? 그거 달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럼 부동산 업자로서 별 의미 없는 이야기로 저는 생각합니다만 그런 걸 비롯해가지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첨단 중화학공업 그리고 방산 그리고 미국에 있는 한국계 유권자가 많잖아요. 그 사람들이 상당수가 이제 민주당 성향이잖아요. 그죠? 근데 그것도 우리 영향력입니다. 그렇죠. 유대인들이 이스라엘이 트럼프에 대해서 영향력이 있는 게 유대인 표가 많은 거하고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의 카드를 개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있다고 봅니다. 다만 그걸 이렇게 요리할 수 있는 사람이 주체성도 있고 유연성도 있고 한 이런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앞으로의 과제라고 생각해요. 그렇죠. 지금 정부에서 그러잖아요. 마스가 소위 말하는 그것도 다시 한번 아직 사인하려면 좀 생각을 해볼 게 많다. 이것도 일종의 카드 일종 아니겠어요? 그렇습니다. 예. 근데 그 얘기 나오니까 지난번 한미 정상회담 끝나고 났을 때 막 성공적이었다 막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근데 어떻게 갑자기 이런 일이 터지니까 그거 뭘 어떻게 판단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때 성공적이었다는 것은 바로 그 1시간 전인가 2시간 전에 아주 험악한 SNS 글을 올려가지고 한국에서 무슨 혁명이 일어나고 숙청이 일어나고 있다고 하니까 제렌스키처럼 당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조바조바한 마음으로 쳐다보던 사람들이 그렇게 되지 않으니까 높게 평가한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뒤에 이제 비공개 회담에 들어가가지고 합의문이 나오지 않았지 않습니까? 이런 걸 난 실패라고 볼 수는 없다고 생각해요. 오히려 시간을 두고 지금 이번에 드러난 문제가 있으니까 이것도 이번에 문서화된 합의문에 분명히 넣어야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아마 트럼프 대통령도 최근에 그런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는 것 같던데 그래서 저는 이럴 때는 우리 국민 여야 좌우를 떠나서 우리 정부의 대미 외교를 뒷받침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요새 그 극우 세력들은 트럼프가 잘했다고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건가요? 트럼프가 한국 국민들 300 몇 명을 끌고 간 게 잘했다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하지 말고. 특이하네요. 예. 근데 대표님 300명을 끌고 갔다. 약 500명의 병력이 투입됐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예. 그런데 300명을 끌고 갔다. 그리고 상당히 오랫동안 계획을 했다. 그렇다면 미국은 도대체 왜 그랬을까요? 단순하게 불법 노동을 단속하기 위해서? 왜 그렇다고 보십니까? 저는 지금 미국이 연방 정부와 지방 정부의 어떤 상하 관계라고 보기 힘들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다가 지금 제일 신경 쓰는 게 지방 정부에서도 보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이민자 단속으로 밀고 나가니까 이게 인기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지사나 이런 사람들도 거기에 지금 저항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아닙니까? 예. 그 힘이 너무 강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아마 정교하게 하지 못하고 이렇게 된 거로 보는데 한국을 타겟으로 했다든지 협상 카드를 만들기 위해서 했다고는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 하다 보니까 좀 오버해가지고 이 지경까지 질 수가 없잖아요. 지금 트럼프가 하고 있는 거 보면 뭔가 이렇게 디테일에서 디테일에 악마가 있다는 말도 있지만은 그게 정교하지 못하니까 이런 일종의 사고라고 봅니다. 저는. 예. 근데 어쨌든 오게 돼서 다행인데 이제 앞으로 예를 들면은 지금 오시는 분들이 미국에 입국할 때든지 이럴 때 불이익을 받게 된다면 이거는 좀 문제가 심각한데 정부는 일단 자진 출국 추방이 아닌 그런 거라서 불이익을 없게 하겠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좀 지켜봐야겠죠. 그죠? 그러고 그거는 미국에서 법을 고쳐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 출입국 관례에 대해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행정명령으로 하기에는 너무나 복잡하다고 생각합니다. 나라별로 다 성격이 있으니까.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한미 간에 이번 대미 투자와 연동시켜서 한국에 대한 확실한 어떤 보장이 없으면은 앞으로 대미 투자에 대해서 좀 생각을 재고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여러 가지. 대표님의 원래 친정이라고 얘기하는 조선일보에서도 기업들이 이런 식이라면은 아예 그냥 관세 더 물고 미국에 투자하지 않겠다라고 나온다라는 거거든요. 그게 나는 상당히 합리적인 이야기라고 생각해요. 차라리 이럴 바에야 관세 다 물고 제대로 한번 해보자 이런 거 아닙니까? 그죠? 그렇죠. 우리의 경제, 관세 다 문다는 건 25% 예. 물겠다는 건데 이런 식으로 계속 뜯기는 것 아닙니까? 이게 지금 제조업이 약화되는 것은 제국주의 나라의 공통점 아닙니까? 영국도 그랬지 않습니까? 예. 그럼 이제 금융국가로 가는 건데 미국도 그런 식으로 가는데 이걸 외국 자본과 외국 기술자를 데리고 와가지고 제조업을 부활시키겠다는 게 굉장히 어려운 것 아닙니까? 예. 이건 나 불가능할지도 모른다고 생각합니다. 국가의 체질이 바뀌어야 되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제조업 강국이라는 게 지금 중국, 일본, 한국, 독일 정도 아닙니까? 근데 여기에 계속 투자를 해가지고 몇천억 달러 투자를 해가지고 과연 우리한테 득이 없겠느냐 하는 건 심각한 고민을 한번 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전 트럼프 대통령이 거기에 대한 지식이 많지가 않은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뭐냐면 우리나라에서 가르칠 만한 근로자들 와가지고 가르쳐 주면 미국인을 가르쳐 줘야 된다. 그 우리나라 기업들이 하는 얘기가 언제 가르쳐서 언제 하느냐 이거죠. 진짜. 아니 제조업에서 제일 중요한 게 워크 에틱 아닙니까? 그죠? 예, 그렇죠. 근로윤리. 그래 한국은 그동안에 가난할 때부터 또 군대 갔다 온 사람들의 조직된 그렇죠. 예. 훈련된 그게 바로 기업으로 투입돼 가지고 지금까지 이제 끌고 가고 있는데 미국이 제조업을 놓은 지가 벌써 한 세대 지나버렸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과연 몇천억 달러 투자하는 게 그 결과로서 한국에 돌아오는 게 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몇천억 달러 투자해가지고 관세 좀 깎아주는 거 하고 그렇죠. 우리 거기 투자 안 하고 높게 하는 거 하고 그 기업들 입장에서 볼 땐 이제는 잘 생각해봐야 되거든요. 잘 생각해봐야 되는. 좋은 화두를 던졌다고 봅니다. 좋은 화두를 이번에. 다 트럼프 덕분이에요. 근데 이재명 대통령 이제 내일이면 100일입니다.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전 잘한 게 한 5개 있고 못하는 게 지금 한 5개 있다고 생각하는데. 잘한 거 5개. 잘한 거는 우선 소통을 잘하고 있잖아요. 예. 이재명 대통령의 얼굴이죠. 웃는 얼굴. 그래서 나라 분위기를 안정시키고 그다음에 제가 제일 잘했다고 생각하는 건 청와대로 돌아가기로 한 게 제일 잘한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제일 잘못한 게 청와대에서 뛰쳐나와가지고 국방부로 갔다가 거기서 결국 자멸해버렸는데요. 그다음에 윤석열이 저지른 그 의료 대란을
예. 어느 정도 수습했지 않습니까? 이 완전 수습은 아니지만은 예. 전공이 그리고 의대생들이 다 거의 다 돌아왔지 않습니까? 예. 그거 잘한 거죠. 그리고 R&D 예산 늘린 거, 동시에 한일 관계를 안정적으로 현재는 관리하고 있다. 예. 이러면 한 5개 되고. 맞습니다. 정확히 5개입니다. 예, 지금 좀 문제는 제일 큰 문제는 저는 검찰에 대한 그 일종의 검찰 해체라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70년 이상 이어져 온 우리의 수사 능력이 검찰에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복잡한 수사를 하면 뭐 지능범죄라든지 정치인 수사, 기업인 수사, 그다음에 마약, 그다음에 조폭 뭐 이런 수사 이걸 검찰이 해왔다고. 그러니까 검찰이 잘못한 것은 주로 특수부 검사의 수사입니다. 그게 차지하는 비중은 인지수사라고 5% 정도밖에 안 돼요. 95%는 우리 검찰이 잘해온 겁니다. 그 실적으로 남아요. 대중사회에서 마약 조폭이 한국처럼 약한 조폭 사건이 약한 데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 영화에서 보듯이 우리 검사들은 미국 검사처럼 조폭에 약점 잡히고 한 그런 게 없다고. 막 그런 거 등등. 그런데 이게 너무 서둘러서 하는 게 물론 1년의 유예 기간이 있으니까 그 사이에 조정이 좀 됐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지난 8.15 이게 국민통합의 행사가 됐으면 좋겠는데 8.15 행사 전후해가지고 조국, 윤미향 그다음에 사면에 8.15도 그게 광복 80주년으로만 기리고 대한민국 정부 수립 77주년으로는 기리지 않고 김구만 내세우고 이승만은 뭐 완전히 깔아뭉개고 하는 걸 지켜보는 전통적인 보수 세력은 야 이게 역시 좌파구나 해서 좌우 대결 구도로 만드는 그런 면이 있었어요. 8.15 행사가 그런 점이 좀 문제점으로 저는 여기십니다. 그 문제점 좀 여쭤본데 예를 들면 지금 조국 그 전 대표 사면 말씀하셨는데 그 정당이 아주 정신이 없어요. 예, 성비위 사건으로. 저는 올 것이 왔다고 봐요. 아 왜요? 아니 조국 혁신당이라는 이름이 문제 아닙니까? 그 조국이 이 인물로서의 조국인지 아니면은 나라 조국이래요. 나라의 조국인지 그 애매하게 해놓은 거는 그 속임수거든요. 예. 그러니까 인물 조국이면은 저게 정당 이름이 안 됩니다. 그런데 이 이름은 정말 중요합니다. 이름이 정체성의 표현인데 이름 잘못 지으면 망해요. 예. 열린 우리당이 망했잖아요. 왜 그런지 아세요? 열린 우리당이라고 하면 나는 그 당에 가입 안 했는데 우리당이 돼버리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건 사기적 명단이거든. 그래서 그때 이건 명칭 정확하게 불러야 된다. 열린 우리당이 아니라 열린 우리당이다. 우리가 열렸으니까 짐승이 바깥에 그러다가 결국 망해버렸습니다. 국민의힘 이 명칭도 오래 못 갑니다. 국민의힘은 저작권이 누구한테 있느냐 하면 정청래 대표한테 있잖아요. 2003년에 정청래 대표가 만든 게 생활 네트워크 국민의힘이라는 단체가 있었다고. 아, 그래요? 거기서 가져온 겁니다. 그 남의 이름을 가져온 거예요. 국민의힘이라고 해놓고 영어 명칭이 어떤지 아세요? 피플 파티인가 그렇죠? PPP, 피플 파워 파티예요. 피플 번역하면은 인민권력당입니다. 이건 좌파 정당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영혼이 없어요. 지금 영혼이 없잖아요. 그거 클저당 비슷하게 되었잖아요. 그러니까 조국 혁신당도 그냥 선거용으로 일회용으로 하고 정상적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본인이 뭐 비상대책위원장 되는 것 같은데 잘 됐어요. 그런 식으로 정정당당하게 해가지고 명칭 문제도 확실하게 하고 그런 속임수 명칭하지 말고 해야 되고. 저 보기가 민망하긴 민망하죠. 근데 조국 씨는 착각하고 있는 게 자신이 지금 피해자라고 계속 이야기하잖아요. 한동훈, 윤석열 가만두지 않겠다는 이런 식으로 지금 이야기하는데 과연 피해자가 많습니까? 글쎄요, 뭐 여러 사람이 생각을 하기에는 뭐냐면 지금 조국 전 대표가 그 야기한 문제로 조국 사태라는 엄청난 사실은 그렇죠. 젊은이들의 기억에는 아주 안 좋은 그렇죠. 기억으로 남아 있는 그것을 글쎄 본인이 피해자라고 생각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젊은이들의 박탈감과 공정 상실에 대한 어떤 그런 허망함 이거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죠. 그렇죠. 그런데 또 2030을 지금 극우로 몰고 있잖아요. 글쎄요. 2030은 극우가 아니거든요. 오히려 그 사람들이 제일 열망하는 게 공정한 경쟁 아닙니까? 맞습니다. 공정한 경쟁이 가장 배치되는 새로운 보수의 가치가 그렇죠. 그거라고 공정한 경쟁을 가지고 지금 의식화되고 있는 2030을 극우라고 해버리면은 그 현실에 맞지도 않고 거기서 또 반발도 생길 거고.
그렇죠. 뭐 개천에서 욕만 나오는 게 아니라 개구리도 잘 되고 뭐 뱀도 잘 되고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게 사실은 나중에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 이렇게 되니까 이제 분노하는 건데 모르겠어요. 지금 검찰 관련해서 보안 수사 박탈하고 근데 이게 헌법에 보면은 검찰총장이라는 게 딱 명시가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예를 들면 영장 청구의 주체는 검사라고 돼 있거든요. 그렇죠. 이건 수사를 전제로 한 것이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과연 이렇게 되면 이게 또 위헌 논란에 휩싸이지 않나. 저는 위헌 심판으로 넘어가면은 위헌 판정이 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봅니다. 그건 검찰총장이 있고 그럼 검찰이라는 조직을 전제로 하는 것이고 그 검찰이 70여 년 동안 한국의 수사를 주도를 했고 성공적으로 했다고요. 그러니까 부분적인 문제만 보는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보면은 한국이 가장 범죄가 적은 나라 맞죠? 뭐 일본도 그렇죠. 적기는 적습니다만 상대적으로 안전한 이게 국가 경쟁력의 핵심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이런 식으로 검찰청 해체해버리고 수사에 미숙한 고급 수사에 미숙한 경찰에 맡긴다고 하면은 그 결과로서 범죄가 늘어날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범죄 피해자입니다, 문제는. 범죄 피해자가 보호를 받으려면 수사와 재판이 빨리 진행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복잡해지면 늦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살판나는 사람이 두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는 범죄자들하고 변호사들. 변호사들은 지금 단계에서는 경찰에서 검찰로 넘어가면 추가 수임료를 내지 않는답니다. 근데 앞으로 검찰이 없어지고 딴 게 생기면 할 때 분명히 받을 거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좀 여쭤보는 게 이 대통령과 정성호 법무부 장관 같은 경우에는 이 검찰 개혁이라고 얘기하는 이게 하도 개혁을 붙인 게 많아가지고 근데 이 얘기를 좀 속도를 조절해가면서 하자, 차근히 하자라는 입장이었는데 민주당에서 속전속결로 하자라고 했거든요. 자, 그런데 그저께인가요? 그 정부조직법 개편안이 발표가 된 걸 보니까 민주당 얘기가 그대로 반영이 됐어요. 그렇죠. 이거를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지금 이재명 정권 아까도 얘기했지만 100일밖에 안 됐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건 뭐 아주 처음 보는 현상인데 초기에 대통령 권한이 막강할 땐 벌써 정청래 민주당과 이재명 대통령실이 엇박자를 놓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검찰 문제는 아마 이렇게 앞으로 진행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쟁점이 중수청은 행정안전부로 가져간다는 게 거의 확정된 건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에는 이제 이 법무부에 남게 되는 공소청의 권한이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공소청이 경찰 수사에 대해서 보완 수사권 내지 한 걸음 더 나가면 수사 지휘권을 갖느냐 안 갖느냐. 그건 앞으로 이제 1년 사이에 조정이 될 거라고 보는데 요 문제에 들었으면은 아마 이재명 대통령 페이스로 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좀 시간이 지나면. 그렇죠. 그러니까 검사라는 조직이 검찰이라는 조직이 너무나 막강한 조직 아닙니까? 사실은 막강하죠. 근데 지금 경찰에 막강해지게 생겼죠. 그렇죠. 막강한 조직이 앞으로 1년 동안 가만히 놀고 있을 수도 없는 거고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영향력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도 현실적으로 생각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리고 이 1년의 과격한 검찰 개혁인데 사실은 개혁의 출발점이 어디냐? 출발점은 민주당에 대한 특수부 검사의 수사에 대한 반격 또는 복수심 이게 깔려 있는 것 같이 느껴진다고요. 그러니까 검찰 개혁이 이성적인 것이 아니라 굉장히 감정적인 것처럼 느껴지지 않습니까? 나 이재명 대통령도 본인이 아마 그 피해자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벌써 대통령이 되었다고. 그리고 또 별도로 지금 특검 수사가 막 진행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특검은 기소권, 수사권을 완전히 독점하고 있잖아요. 그럼 이건 또 뭡니까? 글쎄요, 그것도 문제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거기 수사한 사람은 다 검사들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런 현실에서의 굉장한 모순을 앞으로 조정하는 1년의 기간이 있으니까 이 사이에 그걸 TF를 이제 총리 직속으로 만들어가지고 거기에 당을 배제하려고 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거 가지고 또 좀 말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거의 배제하는 걸로 합의가 됐잖아요.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대통령실과 정부가 주도하고 그냥 원래 행정부에 관한 일은 그렇게 해야죠. 그렇죠. 그러니까 당은 그냥 형식적으로 참여하는 걸로 아마 조정이 된 걸로 봅니다. 그런데 제가 이거 여쭤본 이유가 지금 이건 저 표현이 아닙니다. 많은 언론에서 나오는 게 명청
갈등 뭐 이런 게 나오거든요. 이재명 대통령의 명, 정청래 대표의 청. 그래서 명청 갈등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가능한 얘기라고 보세요? 그건 뭐 언론에서 그렇게 설정을 하면은 흥미는 있겠지만은 또 그런 면이 있겠지만은 그 힘의 관계에서 불가능할 거고요. 그다음에 역시 국민들의 여론이 중요한데 지금 60% 이상의 지지율을 받고 있잖아요. 그럼 정청래 대표에 대한 국민 평균 지지율은 어느 정도 될지 그건 모르겠는데 민주당의 지지율은 최근 지지율은 떨어지고 40% 이재명 대통령은 올랐어요. 올랐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게 법적 권한이라든지 이런 게 있으니까 저는 그런 문제를 이재명 대통령이 노련하게 아마 조정해 나갈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 내란 재판부, 내란 전담 재판부도 만들겠다 그러지 않습니까? 네. 이것도 위헌 논란이 만만치 않게 많은 거거든요. 그건 거의 위헌이라고 보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글쎄요. 거의 전문가들은. 근데 왜 이렇게 민주당은 대통령이 좀 천천히 갑시다 그런데도 막 하고 아니 그거 좀 그게 좀 그럼 왜 그렇게 할까요? 정청래 대표가 등장하는데 이번 내란 사태가 많이 도와주는 거 아닙니까? 그죠? 소추 위원장으로서 예. 언론에 항상 나와서 또 말도 잘하더라고요. 말도 잘하고. 그걸 통해서 그 적극적인 지지층을 완전히 확보했으니까 사람이 항상 하는 행동을 보면 지금 자기가 성공한 길을 계속 가고 싶잖아요. 그리고 사실은 그런 빌미를 지금 국민의힘이 만들어주고 있는 면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장동혁 결국 극우화 되어버렸잖아요. 윤어게인. 윤어게인이라는 게 내란 옹호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빌미를 제공하니까 그걸 가지고 집요하게 물고 늘어지는데 전략적으로도 이게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해가지고 위헌정당 청구는 해산 청구는 정부만 할 수 있거든요. 법무장관이 하잖아요. 그렇죠. 예. 뭐 법안 만들었다는 딱 끌어놓으면은 그 기간 자꾸 심리하는 기간 중에 아마 지방선거가 이루어질 그런 타이밍이잖아요. 그리고 지금 내란 특검, 김건희 특검이 다 어마어마한 지금 자료를 캐내고 있지 않습니까? 예. 이게 또 연장이 되면은 그럼 그것하고 위헌정당 청구 그다음에 지방선거 이렇게 쫙 이어지는데 그 점에서는 정청래 대표가 나름대로 일관성 있게 물고 늘어지고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확실한 전망을 가지고 하고 있어요. 한 달 전만 해도 위헌정당 뭐 해산하면 무슨 농담처럼 들렸는데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역풍 안 볼까요? 역풍은 어디서 부느냐 하면은 거기서 무리할 때 부는데 역풍이 불려고 해도 역풍을 일으키는 사람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게 국민의 힘이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 예. 아니 국민의 힘이 윤어게인 당이 되어버렸는데 윤어게인 오늘 보니까 뭡니까 송원석 원내대표가 연설을 하는데 뭐라고 했냐면 문자를 또 쓰더라고요 요새 혼용 무도란 말 쓰더라고요. 저는 죄송한데 이 사자성어에 약해가지고 그거 제발 그거 안 쓰셨으면 좋겠어요. 혼용 무도란 말이 이렇더라고. 혼미하고 용렬한 군주가 정치를 한다는 거예요. 혼미하고 무능한. 내가 그거 감아보니까 그건 윤석열인데 하는 생각이 들어요. 아니. 그렇죠. 맞아요. 혼미하고 술 하다 마시고 음모론에 빠져가지고 그렇죠. 혼미하고 무능해가지고 계엄령 선포해가지고 이런 만화 같은 일을 하는. 근데 그 사람 이재명 대통령을 혼용 무도한 군주로 딱 집어넣고 계속 공격을 하는데 근데 그건 또 팩트로서는 다 맞더라고. 그 지적하는 건 신문 사설 모은 것 같아요. 그런데 다 듣고 나면 무슨 생각이 드는지 압니까? 다 맞는 이야기인데 다 틀렸다. 다 맞는 이야기인데 다 틀린 거예요. 예. 팩트로서는 다 맞는데 당신들은 지금 뭐 하고 있느냐? 계엄 옹호하고 음모론 퍼뜨린 세력이 이런 주장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다 틀렸다는 겁니다. 논리가 없다는 거예요. 팩트는 맞는데 논리가 없으니까 그런 모순된 걸 느꼈으니까 지금 위기입니다. 사실 보수를 망쳐놓은 사람이 윤석열 전 대통령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 경우가 있는데 참 저는 그래서 요새 보면 국민의힘 보면 참 그 정당이란 무엇이어야 하는가에 대한 생각을 많이 갖게 합니다, 진짜. 보수 그러니까 지금 가장 큰 비극적인 게 벌어지고 있다면은 위대한 문명 건설의 챔피언인 보수층은 있는데
그 보수층을 대신 좀 대표해가지고 정치 투쟁을 하는 보수 세력이 가버린 거예요. 왜냐? 윤석열을 따라갔기 때문에 윤석열과 손잡고 뛰어내려버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윤석열 집권 3년 동안 윤석열이 그렇게 실수를 하더라도 보수 언론, 보수 지식인, 보수 단체가 박수부대를 하는 바람에 손잡고 뛰어내려버린 거예요. 그래서 보수 세력이 없습니다, 지금. 그것만 남아있지. 한국에 보수 세력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재명 비판을 해도 항상 그걸 받아들이는 측에서는 그러면 윤석열에 대해서는 당신들 그동안 뭐 했느냐 이래 돼버리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우리 조 대표님은 계속 좀 우리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좀 뛰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너무 지금 혼미한 건 맞아요, 지금. 예? 혼미한 사람 때문에 혼미해진 건 맞으니까 이럴 때일수록 좀 균형을 잘 잡아주십시오. 왜 혼미해졌는지 아세요? 왜요? 이게 한국어가 혼미해져 버렸어요. 한국어가 예. 한자 70%, 한자어 70%, 한글어 30%인데 그렇죠. 한자어 70%를 한글로 표기하면서부터 암호 아니면 소리가 되어버렸습니다. 한국어가 반신불수가 되어버렸어요. 한글 전용으로 가는 바람에. 그러면은 언어가 혼탁해지면은 사고가 혼탁해지고 행동이 혼탁해지고 저질로 가고 있어요. 그 과정을 30년 동안 거쳤습니다.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이제 한자 교육 다시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한자와 한글을 같이 쓰는 세계에서 가장 우수한 표의 문자 한자, 세계에서 가장 우수한 표음 문자 한글을 같이 써야 한국어가 생동하고 거기서 창조적인 생각이 나오고 되는 겁니다. 아이고, 알겠습니다. 어쨌든 대표님 계속 좀 건강하시고 좋은 소리 많이 해주십시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